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 그 집회의 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인물로서 율곡 이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율곡 이희 하면 신만 양병설, 신사임당의 아들 이 정도를 이제 대부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율곡 선생님의 이름을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실제 어떤 비중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유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의 어떤 집권층을 이끌었던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제 이 율곡 선생님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집회의 초상으로 등록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이 율곡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다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율곡 이희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제 율곡 선생님의 초상화가 그려진 집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율곡 선생님은 이제 5,000원권의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5,000원권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최초로 발행된 지폐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가장 이제 발행량이 적어진 그런 지폐가 또 이 5,000원권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이제 액면가가 살짝 이제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1,000원권은 잔돈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10,000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액면가라고 이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50,000원권은 이제 아무래도 어디다 이제 짱박아 놓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용도가 나름대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이 5,000원권의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유통량이라든가 발행량이 상당히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5,000원권은 국권도 그 최초로 발행된 지폐이기도 하지만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권 또한 또 가장 먼저 발행된 액면가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지폐도 이제 5,000원권인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신권도 5,000원권이다. 이거 약간 재밌는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신권 중에서 이 5,000원권이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은 이 50,000원권 출현 이전에 가장 많은 위패가 발생한 액면가가 지폐가 바로 이제 이 5,000원권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50,000원권 이전에 이제 가장 큰 액면가의 지폐는 당연히 이제 10,000원권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 10,000원권에는 여러 가지의 어느 정도 그 위패 방지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좀 쉽게 위패를 만들 수 있는 건 1,000원권이나 이제 5,000원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러면 5,000원권을 위조하는 게 경제 논리로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한 번 작업에 5배 정도 이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신권 발행이 이제 가장 먼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0,000원권과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위조 방지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5,000원권은 그동안 한 5번 정도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앞면에는 이제 항상 그 율곡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1972년에 발행된 이제 최초의 5,000원권의 율곡 선생님을 보면 살짝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외국인 분위기가 납니다. 이건 이제 지폐 발행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판 제작 기술이 이제 없어서 영국 업체에다가 이제 맡겼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샘플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히 거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기념으로 이제 한 장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이 실물이 궁금하시면 지금 그 서울 남대문 근처에 이제 한국은행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실제로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000원권에 수록된 율곡 선생님의 초상 역시도 어떤 실제의 모습이 아닌 당연히 상상화인데요. 이 율곡 선생의 표준 영정은 이제 일랑 이종상 화백이 이제 그렸습니다. 이 이종상 화백은 이제 신사임당의 표준 영정도 그렸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2장을, 그것도 이제 모자지간을 함께 그린 그런 셈이 되겠죠. 이 이종상 화백은 이 2장을 그렸다는 것 외에도 1,000원권의 이제 이황 선생님하고 10,000원권의
세종대왕의 영정을 그린 이 이유택 화백과 김기창 화백과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이종상 화백은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와 이제 미술관장을 지내시다가 은퇴하신 그 후에도 지금은 이제 독도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독도 문화 심기 운동을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러신 분이죠. 아무튼 이제 이분이 그리신 이 율곡 선생님의 표준 영정이 바로 이제 5,000원권의 앞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폐를 잘 보시면 지폐에 그려진 그 율곡 선생님을 이렇게 언뜻 보면 이제 왕관 같은 이제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신데, 이 모자를 이제 정자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실내에서 썼던 이제 그런 모자의 형태죠. 사실 이제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뭐 실내가 됐던 실외가 됐던 반드시 이제 모자 혹은 뭐 뭔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웡꾸 댕기는 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맨머리로 댕기는 것은 좀 아주 천한 그런 신분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애들은 그냥 뭐 쏘다니기도 했겠지만 양반쯤 되는 애들은 이제 어린이라고 해도 복권이라는 걸 이제 하고 다녔죠. 춘향전에 보면 이제 이도령이 쓰고 다녔던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율곡 선생이 쓰고 있는 이 정자관은 주로 이제 실내에서 쓰는 건데, 특히나 이제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이럴 때 스승된 사람이 주로 쓰고 뭐 훈장님 뭐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 편에 제가 이야기한 그 퇴계 선생님도 이 1,000원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두권 이런 것 같은 경우 복권보다는 이 정자관을 훨씬 더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쓰고 나오셨던 게 더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자, 율곡 선생님의 초상 뒤로 보이는 집은 이제 오죽헌입니다. 지금도 이제 강릉에 있죠. 이 오죽헌은 이제 바로 율곡 선생님이 태어나신 그런 생가라고 볼 수 있죠. 뒤에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곡 선생님은 이제 어린 시절에 외가인 강릉에서 이제 줄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제 오죽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오죽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택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이 오죽헌의 이미지 뒤로 이제 흐릿하게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오죽헌 주위에 심겨져 있는 그런 이제 검은 대나무 밭을 이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오죽헌에 가보면 이 검은 대나무 밭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찌됐든 그 검은 대나무를 볼 수 있는데, 뭐 이 때문에 이제 오죽헌이라는 이름도 지어진 거겠죠.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5,000원권의 뒷면을 보면 이제 생뚱맞게 수박이 그려져 있죠. 근데 거기인데 자세히 보면 나비도 한 마리 있고 벌레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초충도라는 그림의 일부인데, 이건 이제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원래 이제 초충도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 거기 이제 풀이랑 뭐 꽃, 벌레, 개구리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있는 그대로 이게 그린 것 같은 뭐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장의 그 초충도 시리즈 중에서 한 2장만 이제 골라서 넣은 게 바로 이 5,000원권의 뒷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000원권 지폐 이제 앞면 뒷면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율곡 이이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이 선생은 이제 1537년에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는 수헌이고 호는 율곡이었는데, 강릉은 이제 율곡의 외가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율곡은 6살까지 외가에서 지냈고,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 파주의 본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율곡의 아버지는 이원수라는 이제 양반인데, 이 사원부 감찰이라는 벼슬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율곡의 친척 중에 정승도 좀 많고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양반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름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수라는 이제 율곡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나름 이제 공무원이었긴 했는데, 율곡은 이제 왜 6살까지 외가에 살았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심사임당 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찌됐든 일단 그 어린 시절은 뭐 생각보다 뭐 아주 풍족한 부잣집 양반 자제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을 지칭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구도 장원공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두 9번의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 합격을 9번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를 좀 살펴보면 조선의 과거는 크게 이제 소과하고 대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과와 대과는 모두 초시와 복시라는 시험으로 이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과에는 전시라는 이제 최종 시험이 좀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3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전시는 이제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 이 전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탈락자는 없고 순위만 랭킹만 가리는 그런 이제 시험으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까지만 올라오면 일단 이제 공무원 임용은 결정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 소과만 통과하면 양반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급 관리나 지방 관리 정도는 이제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 관리가 되려면 무조건 이제 대과에서 합격, 그러니까 이제 급제를 해야만 가능했고 대과는 이제 또 소과를 통과한 사람만 또 볼 수 있었다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과를 통과하면 성균관 입학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대과에서 합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성균관 출신이다, 한 동문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관리는 모두 이제 성균관 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과는 성균관 입학시험가 정도가 되고 대과는 이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과는 응시 과목에 따라서 생원시하고 이제 진사시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을 각각 이제 생원, 뭐 진사, 이렇게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생원, 무슨 진사, 뭐 이래서 이제 생원, 진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모두 합하면 모두 한 7번의 과거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시의 초시복시, 진사시의 초시복시, 대과의 초시복시, 전시 이렇게 되면 이제 7번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율곡 선생님은 9번이나 장원을 했다고 말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2번은 어떻게 된 거냐? 율곡 선생님은 이제 진사시 초시를 2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를 13살 때 이제 응시를 해서 장원급제를 한 거죠. 근데 뭐 솔직히 이때 정말 출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던 건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출사하기가 뭐 애매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공부한 걸 테스트해 볼 수준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개가 추가를 더해서 8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반적인 과거가 아니라 특별할 때 치는 별시라는 과거가 있었는데 이걸 또 응시해서 역시 또 여기서도 장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9번의 과거를 장원으로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단한 경력을 쌓게 된 거죠. 스펙을. 근데 이제 사실 같은 속과인 생원시하고 진사시를 둘 다 봤다. 어찌 보면 뭐 문과, 이과 뭐 2개 다 본 건데 이거 뭐 한쪽만 패스해도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니까 굳이 뭐 2개를 다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조선의 과거제도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아니라 이제 성적순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곡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도 없는 시험을 봐서 괜히 다른 쪽에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제 떨어뜨리게 된 건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괜히 뭐 잘난 척한 거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한쪽 떨어진 사람 되게 억울했겠죠. 뭐 나름대로. 어찌됐든 자. 이 조선의 모든 선비들이 응시하는 이 시험에서 그것도 9번이나 그것도 항상 장원으로 합격했다는 건 봐도 일단 뭐 머리 하나는 뭐 엄청난 천재, 뭐 나는 수재를 넘어선 천재 수준이었다는 걸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서 1살도 안 돼 갖고 이제 글을 깨우쳤다든가 뭐 4살 때 이미 사서 삼경을 뗐다라든가 뭐 요즘도 뭐 똘똘한 아이 그 얘기 나오면 이런 멘트를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갖고 계신 그런 분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이제 뛰어난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13살 때 심심해서 그냥 본 과거에 떡하니 이제 장원으로 딱 되고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 어머니 이제 신사임당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율곡의 어린 시절을 보면 살짝 마마보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죽음은 이제 율곡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 당연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받아갖고 가출을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중두 한번 돼보겠다고 중두 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조선이 불교는 이제 유교에게 이제 엄청 까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겠으니까 사실 이제 유학을 전공한 학자가 이제 중이 된다. 이거 이제 되게 이제 이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대충 이제 당시 율곡이 이제 어머니의 죽음으로 느꼈던 그런 그 정도의 그 심적 충격이 대단했을 거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절에 들어간 율곡은 근데 뭐 어찌됐든 1년 만에 바로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전까지 이제 율곡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그냥 뭐 그래 뭐 심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요때쯤 당시에 그 대학자였던 그 퇴계 선생과도 잠깐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하고 이제 퇴계는 약 한 35년 정도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때의 율곡은 이제 아직 속가에도 이제 응시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으니까 그냥 뭐 유학을 공부하는 어린애가 존경하는 대학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전 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퇴계 선생이 이제 워낙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록 나이가 어린 뭐 이런 선비라고 해도 정중히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러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만남도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당시 만남에서도 그 퇴계 선생 또한 그 율곡의 그 뛰어남을 눈치채고 그 후로도 가끔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성리학도 또 토론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역시 퇴계 선생이죠. 그 후에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속가, 대과, 장원을 이제 쭉쭉쭉쭉 하면서 조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호조, 예조, 병조, 뭐 조정의 각종 요직들을 이제 쭉 거치면서 다양한 이제 개혁 정치를 이제 펼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당시의 정치 상황이 워낙 이제 심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모함을 받기도 하고 파직도 여러 번 당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제 쭉 유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퇴계 선생을 비롯해서 그 제야의 학자들과 계속 이제 꾸준히 교류하면서 학문도 연구하여서 주기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리학의 어떤 이론을 확립하기도 합니다. 이 율곡의 사상은 이제 짧게 기발 이승과 이제 이통 기국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기발 이승이라는 것은 이제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탄다 뭐 이런 뜻이죠. 그게 직독직해를 해보면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감정이 움직이면 그런 움직임을 이제 이성이 주관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황 선생님 이야기할 때 성리학 이야기 하면서 이기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이와 이제 기 이게 이제 똑같이 그 이와 기가 되는 거죠. 즉 이제 감정은 기이고 이성은 이제 이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에도 그 앞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제 계속 짱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다닌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퇴계의 이기 이원론과는 이제 배치되는 이기 일원 사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통 기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이는 어디서나 통하고 또 기는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보편적인 이론은 이제 하나지만 이게 이제 실제 적용이 될 때에는 각각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다양한 실체에는 보편적인 이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실체와는 구분되는 이상 어찌 보면 이제 이데아를 이야기한 플라톤의 철학과도 이제 살짝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그 율곡의 사상은 율곡의 그 대표적인 저서 성학지묘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성학지묘는 이제 조선 후기 임금들의 이제 어떤 교과서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쨌든 이제 퇴계가 주장했던 이기 이원론, 즉 주리론과 대척점이 있는 이 주기론을 주장하신 덕분에 율곡과 퇴계는 학문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이제 띠게 되죠. 사실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 두 분 다 살아생전에는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뭐 편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퇴계 선생님의 성격을 봤을 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과 후손들이 이제 살짝 아니 어찌 보면 이제 되게 많이 곡해를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이 되면서 붕당이라는 이상한 기형아를 이제 낳게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붕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붕당이라는 말은 이제 선비들의 집단인 살인파 내부에서 학문적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이런 학문 모임이 그대로 조정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붕당 정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붕당의 이제 시작 그러니까 그 근원이 된 그 최초는 바로 이제 훈구파의 출현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살인파는 그 부패했던 기존의 훈구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선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만든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구파는 이제 왜 만들어졌느냐? 그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세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공헌한 그 공신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신 집단이 세조 사후에 바로 이제 훈구파라는 것의 어떤 파벌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를 이렇게 배울 때 세조를 이제 좋게 평가하면서 뭐 세종 이후에 뭐 약간의 왕권을 강화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뻥스러운 게 많죠. 사실 어찌 보면 왕권을 이제 거꾸로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양반이 바로 시세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빼앗고 그리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수족들한테 권력을 이제 나눠준 거죠. 어찌 보면 결국 이제 세조 사후 후손들이 되는 이 왕들이 모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두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세조 이 양반 정말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조 때 권력을 잡은 이 세조 쿠데타 공신 세력들이 이제 워낙에 나대고 설치는 것들을 이제 도저히 참고 보지 못한 왕들이 초야에 응거했던 이제 선비들을 이제 끌어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이제 살인파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결국 이 살인파들은 이제 명종 때 문정 왕후의 이제 도움으로 해서 훈구파를 이제 밀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살인파가 각각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동인 쪽에 이제 짱이 이제 퇴계 이항 선생님이 되는 거고 서인 쪽에 이제 짱이 율곡 이희 선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나쁘고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런 두 집단이랑 이제 살짝 밀당을 하면서 완전히 갈라놓은 양반이 바로 이제 선조가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순신 편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선조는 이 동인하고 이제 서인을 충돌시키면서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감각이 되게 뛰어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등비등하게 대립했던 동인하고 이제 서인은 광해군 이후에 이제 인조반정을 서인이 지지하면서 그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서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이후에 이제 조정의 실권은 조선 말기 세도 정치가 나올 때까지 주로 이제 쭉 이 서인 집단이 이제 쭉 잡게 됩니다. 주도권을. 근데 이 붕당 정치를 일종의 한국적 정당 정치의 출발로 보는 시각도 이제 사실 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 출신 성분을 이제 되게 엄청 따졌고 그리고 입당하는 절차도 되게 이제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장 역시 뭔가 이제 뭐 백성들의 삶에 관한 정책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통된 뭐 가치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 자기 선배, 뭐 스승, 뭐 자기 어디 출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체면 같은 것만 이제 중시하고 뭐 대충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제 뭔가 뭐 협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붕당을 이루었던 인물들이 모두 이제 성리학만을 이제 중구장창 이렇게 팠던 그런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떤 쟁점화했던 그 이슈들 대부분들은 어떤 학문적인 성리학적인 어떤 주제들이었지 이게 뭐 민생 문제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혹시나 이제 뭐 현실적인 주제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사실 뭐 현실적인 감각하고는 뭐 수백 킬로 떨어진 이런 유학자들이 뭐 실질적인 어떤 해법을 낼 턱도 당연히 없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조선 후기의 정치를 이제 쭉 주도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출발선에 이제 바로 이제 이율곡 이희 선생님이 이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책에서는 이제 율곡 선생님을 경세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율곡은 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라고 이제 봐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율곡 이희를 정확하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보통 뭐 개판 5분 전이 그 정치판의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 분류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같이 똥을 좀 묻혀가면서 똑같이 이제 같이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판 5분 전을 완전히 더 뭐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 요즘 주변에서 이제 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부류겠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 이거 뭐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아예 이렇게 그 제야로 묻히고 그냥 멀리 도망가는 뭐 제야 응거 기인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퇴계 이황 선생이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 이거 뭐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완전히 확 엎어버리자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개혁가 스타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정치 스타일을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율곡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이제 골고루 갖추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어쩔 때는 이제 적절하게 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문을 또 막 드립다 파기도 하고, 정치권이랑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아주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율곡 선생이 추진한 개혁이 그 당대에서는 거의 이제 성공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율곡 선생 그 사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던 거의 이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 율곡 선생이 추진했거나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율곡은 이제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관을 이제 피고, 이를 위해서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를 돕는 집단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정치인의 시대 인식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되거나 이제 모순된 그런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개혁 법안과 함께 실시 방법까지 제안하기에 이제 이르죠. 물론 이제 율곡 사후 한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고, 또 어쩌면 이제 최초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명분에만 집착한 그런 붕당 정치 등으로 인해서 그 최초 율곡의 생각과 의도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통은 조선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국경선을 정리한 세종대왕이 바로 이제 만원권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조선 학문의 출발이 되는 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천원권에, 그리고 이제 조선 정치의 근본이 되는 인물인 율곡 이이가 5천원권을 장식하게 된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이씨 3인방이 우리나라 집회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서 이제 구도 장원공이라고 이제 말한 것처럼 율곡 이이 선생님은 이제 매우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뭐 이건 확실하죠.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이러는 것은 뭐 절대 아니죠. 뭐 똑똑한 천재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잘해봐야 뭐 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율곡은 좀 다른 형태의 천재죠. 율곡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어떤 정치가였고, 민본 덕치와 여론 정치를 깨달았던, 어찌 보면 이제 선각자라는 냄새도 이제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정치관은 어찌 보면 현대의 정치에 적용을 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언급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언론 자유를 봉쇄하고 죄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율곡 선생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바로 500년 전 우리 땅에 있었던 정치가이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 뛰어난 정치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폐에 올라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율곡 이이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율곡 이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신사임당의 아들, 뭐 신만 양병설 뭐 이 정도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천원권도 유통량은 별로 없어서 뭐 가지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5천원권 한 장 용돈으로 쥐어주시면서 이 조선의 뛰어난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